서울대학교 병원 복도를 가득 메운 소독약 냄새가 신하린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얇은 종이 한 장은 청은망은의 무게로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심장 이식, 수술 동의서 및 예상 비용 안내문. 그 아래 적힌 현실감 없는 숫자의 배열은 그녀의 남은 삶 전체를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지난 몇 년간 밤낮으로 일하며 모았던 모든 돈은 이미 아버지의 기나긴 투병 생활 속에 재처럼 흩어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아버지는 당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한 달을 넘기기 힘들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재능 있는 신진 디자이너라는 타이틀도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던 공모전의 꿈도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는 한낱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수술비 총액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나지막하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하린 씨 되십니까? 하린이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은성그룹 강병철 회장님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이름이 왜 자신의 이름과 함께 불리는지 하린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은 비서실장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십니다. 아버님의 병원비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린에게 구원의 동아줄처럼 들렸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자를 따라 나섰다. 병원 근처에 한 호텔 스위트룸, 그곳에서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 은성그룹의 총수 강병철 회장과 마주했다. 노 회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게는 손주놈이 하나 있다. 그룹을 이끌어갈 녀석이지만 성정이 차갑고 결혼에는 도무지 뜻이 없지. 나는 그놈의 대를 이을 증손주가 필요하고 자네는 아비의 목숨을 살릴 돈이 필요하다. 그의 말은 거래를 제안하는 사업가의 그것처럼 냉정하고 몸이 건조했다. 그는 하린 앞에 두툼한 계약서 한 뭉치를 내밀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계약 기간 1년 동안 내 손자 강태준의 법적인 아내가 된다. 그 기간 안에 강씨 가문의 후계자를 임신하고 출산해야 한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신하리는 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진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 치료받고도 남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적혀 있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영혼을 파는 계약이었다. 하린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과 미래,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인생까지 저당 잡히는 일이었다. 그녀의 디자이너로서의 꿈, 평범한 사랑과 행복을 누릴 권리,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병상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이 세상의 전부였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리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청춘과 꿈도 함께 종이 위에서 부서져 내리는 듯했다. 계약서에 서명이 끝나자마자 강병철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고 잠시 후 할인의 통장으로 약속된 금액의 일부가 입금되었다. 아버지의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녀는 아버지를 살렸지만 자신을 잃었다. 그날 저녁 할인은 강남의 거대한 저택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그녀가 앞으로 1년간 살아야 할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다. 집은 너무나도 넓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밤이 깊어서야 그녀의 계약 남편이 될 남자 강태준이 돌아왔다. 그는 지독하게 잘생겼지만
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가구를 보듯 두 탈인을 무심하게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당신이군. 계약 내용은 읽어봤겠지. 당신 몫의 의무를 다하고 그 이상의 것은 기대하지 마. 내게 아내 행세나 사랑 따위를 연기할 필요도 없어.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할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를 아내가 아닌 후계자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었다. 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버텨야만 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계약이 성사된 첫날 밤 그녀는 텅 비고 거대한 침실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캄캄한 어둠만이 보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살렸지만 그녀는 이제부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신하린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텅 빈 저택에서 눈을 떴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들이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텅 빈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지 못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세 장에 갇힌 새였다. 전속 요리사가 차려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디자이너들이 보내오는 값비싼 옷을 입었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 강태주는 그 집에 사는 유령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잠에서 깨기 전에 출근했고 그녀가 잠든 후에야 돌아왔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주치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렸지만 필요 이상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강병철 회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처럼 그녀를 계약의 일부로만 대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병철 회장이 저택으로 두 사람을 호출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사업 보고를 받는 듯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말에 할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고 태준의 표정에는 일말의 변화도 없었지만 희미한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독단적인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준은 처음으로 할인의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마치 불쾌하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앞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어떤 다정한 말도 사소한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욕망도 애정도 아닌 오직 차가운 의무감만이 담겨 있었다. 할인은 굴욕감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오직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이 끔찍한 시간을 견뎌냈다. 그 차가운 밤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태주는 다시 유령처럼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할인의 몸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고 그녀는 미미한 입덧과 함께 자신의 몸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강씨 가문에서 보낸 전담 의사가 저택을 방문했고 진찰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임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만 쌍둥이입니다. 의사의 말에 할인은 순간 숨을 멈췄다. 쌍둥이. 그녀의 뱃속에 두 개의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다. 절망뿐이었던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찾아온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낯설지만 강렬한 모성애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녀는 이 아이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 아이들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은성그룹의 후계자라는 목적을 위해 태어날 계약의 산물이었다. 할인은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그날 저녁 돌아온 태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어쩌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지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태주는 쌍둥이라는 말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소에 무감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마치 사업 보고를 받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쌍둥이라, 잘 됐군. 건강한 후계자를 얻을 확률이 2배로 높아졌으니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순간 하리는 결심했다. 그녀는 절대로 자신의 아이들을 이 차가운 남자와 감정이 없는 집안에 빼앗길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평범한 행복을 선물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황금세장을 탈출해야만 했다. 그녀는 그날부터 아무도 모르게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치밀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씨 가문이 주는 생활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그 돈은 모두 추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결혼 전 몰래 팔았던 자신의 디자인 몇 점의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숨겨진 계좌를 이용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해안 도시들을 검색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터였다. 그녀의 임신 기간은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들과 소리 없이 대화하며 다가올 미래를 약속했다. 아가들아,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선물해 줄게.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집을 말이야. 그녀의 결심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2 아이를 지켜야 하는 강인한 어머니였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일부러 심한 변덕을 부리며 서울의 저택이 답답하니 공기 좋은 시골의 별장에서 남은 기간을 보내고 싶다고 강 회장에게 요청했다. 손주들의 건강을 염려한 강 회장은 의외로 쉽게 허락했다. 이것이 그녀의 계획의 첫걸음이었다. 감시의 눈길이 훨씬 덜한 곳으로 스스로를 옮겨놓는 것. 만삭의 몸을 이끌고 별장에 도착한 밤 하리는 창밖의 별을 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싸움을 앞둔 전사의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다. 이 황금세장과의 작별이 머지않았다. 6년 후 대한민국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해안 마을. 소금기 섞인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이곳에서 시나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저택을 떠나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작은 행복의 성을 쌓아 올렸다. 하린의 아틀리에라고 이름 붙인 그녀의 가게는 갓 구운 빵 냄새가 향긋한 베이커리이자 그녀의 감각적인 디자인 소품들이 진열된 작은 공방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작은 마을에서 가장 재능 있는 파티시에이자 디자이너였고 무엇보다 6살짜리 쌍둥이들의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그녀의 삶은 결코 풍족하지 않았지만 매 순간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의 2발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세상의 중심에는 쌍둥이 강서준과 강서연이 있었다. 2 아이는 엄마의 모든 것을 쏙 빼닮았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오빠인 서준은 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천재였다. 아이는 유치원에 다녀오면 어린이용 동화책 대신 엄마의 석에 꽂힌 대학생용 과학 잡지를 읽었고 가게에 낡은 계산기가 고장났을 때는 직접 분해하고 재조립하여 고쳐놓기도 했다.
반면 동생 서연은 엄마의 따뜻한 감성을 물려받았다. 아이는 가게에 온 손님의 미묘한 표정 변화만 보고도 그 사람의 기분을 알아차렸고 울고 있는 친구에게 자신의 과자를 선뜻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 또한 그녀의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들은 전문 화가가 그린 것처럼 색채와 감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아이는 할인에게 신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 어느 평범한 오후 가게 안은 한가로웠다. 서준이는 카운터 뒤 작은 의자에 앉아 어려운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서연이는 가게 앞 화단에 쪼그리고 앉아 시든 꽃잎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다. 할인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새로운 케이크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평화였다. 엄마, 이 문제 좀 이상해. 해설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인에게 문제집을 내밀었다. 할인이 들여다본 것은 초등학생이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복잡한 수식들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비범함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이런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미안함 때문이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울렸다. 서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방금 꺾은 듯한 들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엄마 선물이에요. 엄마처럼 예쁜 꽃들이에요. 서연이는 까치발을 들어 할인의 뺨에 뽀뽀를 했다. 할인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이 순간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랐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가게 일을 돕는 것은 그들만의 일과가 되었다. 서준이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모두 외워 주문을 받았고, 서연이는 특유의 상냥함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세 사람은 단순히 가족을 넘어 완벽한 팀을 이루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로 향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는 풍경 앞에서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할인에게 이야기했다. 아빠는 지금 어디쯤 여행하고 있을까 문득 서준이가 물었다. 할인은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해 세상의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기 위해 아주 먼 곳을 여행하고 있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었다. 할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쯤이면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아빠는 우리 서준이랑 서연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크고 있는 걸 알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파도가 일었다. 그 남자 강태주는 자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고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 차가운 저택에서 사랑 없이 자라났을 것이다. 할인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지금의 삶이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소중하다고 그녀는 굳게 믿었다. 밤이 깊어지고 할인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나란히 누워 잠든 두 아이의 얼굴에는 신기할 정도로 강태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특히 서준이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를 빼닮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벽하게 과거로부터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날수록 그 과거는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아이들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이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애써 외면했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의 행복을 지키는 데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 서울의 은성그룹 본사 최상층의 회의실에서는
거대한 스크린 위에 펼쳐진 화려한 조감도를 두고 열띤 회의가 한창이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초대형 프리미엄 리조트 은성 오션 팰리스의 건설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인허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하지만 핵심적인 곳에서 발생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회장님, 리조트 내에 입점할 베이커리의 시그니처 메뉴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 지역만의 특별한 맛과 감성을 구현해낼 파티시에를 찾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는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전체의 품격을 좌우한다고 믿는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앉아서 보고만 받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긴장했다. 그룹 총수가 직접 그 작은 해안 마을까지 내려가겠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결정을 반대하지 못했다. 며칠 뒤 서울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한적한 해안 마을의 좁은 골목길로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의 모습은 따뜻하고 소박한 마을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는 곧장 리조트 건설 현장으로 향해 꼼꼼하게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업무를 마친 늦은 오후 현장 소장이 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회장님, 이 근처에 작지만 아주 실력 있는 베이커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린의 아틀리에라는 곳인데 혹시 저희 프로젝트에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렇게 그는 운명처럼 신하린의 가게 문을 열게 되었다. 딸랑하는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그의 코를 감쌌다. 가게 내부는 작았지만 주인의 섬세한 감각이 돋보이는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직접 그린 듯한 디자인 스케치들로 가득했다. 그의 시선이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스케치에 머물렀다. 전문가의 솜씨였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가게의 분위기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커피와 가게의 대표 메뉴라는 작은 타르트 하나를 주문했다. 잠시 후 나온 타르트는 소박해 보였지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복합적인 풍미와 완벽한 식감.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빵이 아니었다. 만든 이의 철학과 이야기가 담겨있는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묵묵히 타르트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정도의 실력가라면 분명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을 텐데 왜 이런 작은 마을에 있는 것일까? 그는 잠시 카운터에서 등을 돌린 채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주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6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겁에 질려있던 가녀린 소녀는 이제 자신의 일에 자신감을 가진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가게 뒷문이 활짝 열리며 아이들의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희 다녀왔습니다. 6살 배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나란히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태준의 시선이 무심코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의 눈은 남자아이 서준이의 얼굴에 완전히 고정되었다. 장난기 가득한 아이의 얼굴 위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졌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모양까지.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비의 없는 의미의 증거였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시선으로 남자아이에게서 여자아이로,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의 목소리에 뒤돌아보는 여주인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던 여자의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6년 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굴욕을 견디고 아이를 낳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 할인.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혼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할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핏기가 가시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가 지난 6년간 필사적으로 지키고 쌓아 올렸던 평화로운 세계가 바로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할인의 아틀리에, 안내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고 위태로웠다. 강태준의 충격과 분노가 담긴 눈빛, 그리고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급히 숨기는 신할인의 방어적인 몸짓이 정적 속에서 날카롭게 충돌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처음 보는 낯선 남자와 엄마 사이에 흐르는 살벌한 기류에 겁을 먹고 할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태주는 애써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며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6년 전에 그 무기력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경계심과 강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였지 내 아이들을 데리고 언제부터 이런 곳에 숨어 있었던 거냐고 묻고 있다.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니 당장 나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였다.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할인과 아이들을 한번 쳐다본 뒤 그대로 몸을 돌려 가게를 나갔다. 그는 길거리에서 감정적으로 싸우는 촌스러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문제의 소유권과 해결 방식이 더 이상 자신과 저 여자 둘만의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채 올라타자마자 단축 다이얼 1번을 길게 눌렀다. 서울 평창동의 고즈넉한 한옥저택 강병철 회장의 서재에 묵직한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강 회장의 무표정했던 얼굴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손자의 보고에 순식간에 엄청난 충격과 희열로 물들었다. 뭐라 아이들이라고 그것도. 쌍둥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십 년간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은성그룹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그것도 둘씩이나 나타난 것이다. 강 회장의 기쁨은 이내 강철 같은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핏줄이 저런 시골 마을에서 평범하게 자라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명령을 내렸다. 헬기를 준비해라. 당장 그 마을로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군주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의 손주 며느리이자 이제는 그의 소중한 증손주들의 어미가 된 그 여자를 직접 만나야만 했다. 다음 날 작은 해안 마을은 전례 없는 소란에 휩싸였다. 마을 공터에 거대한 헬리콥터가 착륙했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 중심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회장 강병철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곧장 할인의 가게로 향했다. 할인은 가게 앞에 늘어선 검은 세단들과 경호원들을 보고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강 회장과 할인의 두 번째 만남은 마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이루어졌다. 태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대화는 강 회장이 주도했다. 그는 6년 전처럼 위압적이었지만
그때와는 미묘하게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제 하린을 단순히 시바디가 아닌 증손주들의 어머니로 대하고 있었다. 내 제아안은 간단하다. 아이들과 함께 서울의 우리 집으로 돌아오너라. 강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하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제 아이들을 그 차갑고 사랑 없는 곳에서 키울 수 없어요. 아이들은 여기서 행복합니다. 회장님의 돈이나 이름 때문에 제 아이들의 행복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거절에 강 회장은 화를 내는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내 아들 서준이에 대한 자료다. 서류에는 서준이가 지난 몇 달간 지역 아동센터에서 받은 각종 지능 검사 결과가 담겨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아이의 지능은 이미 성인을 뛰어넘는 천재 수준에 가까웠다. 강 회장은 냉정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그녀를 압박했다. 저런 아이를 이런 작은 마을 학교에서 키울 셈이냐. 저 아이에게는 최고의 교사와 연구 환경, 저 아이의 재능을 꽃피워줄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오직 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다. 네 자존심 때문에 네 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꺾어버릴 셈이냐. 그는 연이어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내 힘으로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언론들로부터, 우리 그룹의 약점을 찾으려는 경쟁자들로부터, 혹은 돈을 노리는 납치범들로부터 나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너는 강 회장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린이 애써 외면해왔던,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똑똑한 아들과 사랑스러운 딸을 떠올렸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이 작고 행복한 세상이 더 이상 아이들을 지켜주거나 그들의 성장을 쉬어줄 수 없다는 잔인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아이들의 소박한 행복과 아이들의 위대한 미래 사이에서 기나긴 침묵 끝에 하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돌아가겠습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서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에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를 걸고 협상하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졌지만 이제 저택의 벽 안에서 벌어질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6년 전 도망치듯 떠나던 길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신하린과 아이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로 향했다. 아이들은 창밖에 펼쳐진 장난감 같은 도시의 모습에 감탄했지만 하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마치 스스로 사자의 굴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6년 만에 다시 마주한 강씨 가문의 저택은 여전히 위압적이고 차가웠다. 아이들은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어 엄마의 뒤에 숨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서연이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하린은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그들을 맞이한 것은 강병철 회장과 저택의 사용인들이었다. 강 회장은 딱딱한 표정 속에서도 자신의 증손주들을 바라보는 눈빛에 서린 희미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와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 왔다. 여기가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 집이다. 그의 말에는 환영의 의미와 함께 다시는 떠날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린과 아이들은 본체와 분리된 호수 정원이 딸린 별채를 거처로 배정받았다.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꾸며져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하리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황금 세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 회장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자신의 통제에 두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그들이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불청객이 찾아왔다.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체인의 사장이자 강태준의 유일한 스캔들 상대였던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만나러 왔다는 핑계를 대고 저택에 들어와 마치 안주인처럼 행세하며 할인과 아이들이 머무는 별채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그 여자로군. 운도 좋지. 아이들을 볼모로 여기까지 다시 기어 들어오다니. 네가 꿈꾸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미리 경고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녀는 할인의 배경과 출신을 비웃으며 그녀를 돈에 눈이 먼 저급한 여자로 취급했다. 하지만 6년 전의 신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제 아이들의 행복뿐입니다. 당신이 벌이는 유치한 기싸움에는 어울려줄 생각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죠.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때 할인의 등 뒤에 숨어있던 서준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예의가 없으시네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먼저 자기소개를 하는 게 예의라고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의 예상치 못한 일침에 오수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아이를 쏘아보았지만 차마 어린아이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두고 봐. 네가 이 집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렇게 할인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아이들이 돌아온 이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몰래 아이들의 CCTV 영상을 지켜보기도 하고 정원에서 노는 아이들을 창문 너머로 훔쳐보기도 했다. 아버지라는 역할은 그가 살아온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서준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학창시절에도 풀기 어려웠던 복잡한 수학 퍼즐을 내밀었다. 하지만 서준이는 잠시 들여다보더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퍼즐은 기본 가정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나올 수 없어요. 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는 단번에 그가 며칠을 고민했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본 것이다. 그는 서연이에게도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낯을 가리며 엄마의 뒤로 숨어버렸다. 아이의 크고 맑은 눈망울에 담긴 순수한 경계심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질적이고 차가운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랐고 그 서투름은 그를 더욱 깊은 혼란과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파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한 태준의 여동생 강지혜였다. 그녀는 당돌하고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소문을 듣자마자 사실 확인을 위해 곧장 할인이 머무는 별채로 찾아왔다.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로 할인을 쏘아보며 물었다. 당신이 우리 오빠 애들을 데리고 사라졌던 그 여자예요. 하지만 그녀의 경계심은 쌍둥이를 만나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녀는 서준이의 비상한 두뇌에 감탄했고 서연이의 사랑스러운 애교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별채를 드나들며 아이들의 이모 역할을 자처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인과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며 그녀가 오해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날 저녁 강씨 가문의 저녁 식탁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강 회장과 태준 할인과 아이들, 그리고 강지혜와 불청객 오수진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오수진은 태준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할인을 무시하려 애썼고, 할인은 묵묵히 아이들을 챙겼다. 지혜는 흥미로운 눈으로 이 모든 관계를 관찰하고 있었고, 태준은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저택의 벽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강씨 가문 저택에 불어닥친 보이지 않는 전쟁은 아이들의 순수함 앞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병철 회장은 자신의 증손주들에게서 단순한 핏줄의 연속성 이상의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말 오후 자신의 서재에서 취미인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때 서재를 기웃거리던 서준이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말없이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아이는 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 회장의 다음 수를 정확히 예측하고 심지어 그의 전략적 허점을 지적하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아이의 재롱으로 여겼던 강 회장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는 단순히 바둑을 둘 줄 아는 수준이 아니었다. 수십 년 경력의 자신과 대등하나니 그 이상의 수일기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 회장과 서준이의 바둑 대결은 저택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강 회장은 아이의 천재성에 감탄하며 그를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은성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이로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딱딱했던 얼굴에는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번지는 날이 많아졌다. 그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동생 서연이는 오빠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이는 무뚝뚝한 할아버지의 서재에 매일같이 정원에서 꺾은 작은 꽃을 가져다 놓았고, 할아버지가 피곤한 기색을 보일 때면 작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아이의 순수한 애정 공세에 평생을 카리스마와 권위로 살아온 노 회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는 서연이의 재롱 앞에서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저택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는 동안 신아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거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은성 오션 팰리스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과 디자인 시안들을 보게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했지만 그 결과물들은 하나같이 영혼 없는 복제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난 6년간 살아온 그 해안 마을의 아름다움과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케치북을 꺼내 그 마을의 자연과 문화를 녹여낸 새로운 리조트의 인테리어 컨셉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잊고 살았던 디자이너로서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스케치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강지혜였다. 그녀는 할인의 방에 놀러 왔다가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언니, 이게 뭐예요? 대박이건 우리 회사 리조트 프로젝트 아니에요. 언니가 그린 거예요. 지혜는 당장 스케치북을 들고 할아버지와 오빠에게 달려갔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동생의 호들갑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스케치북을 넘겨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할인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프로젝트가 놓치고 있던 바로 그 영혼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이고 따뜻한 공간을 창조해냈다. 태준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단지 후계자를 낳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그 여자는 사실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그 어떤 유명 디자이너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예술가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신아린이라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그리고 존중할 만한 전문가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 일은 강지혜가 할인의 완전한 편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오수진이 할인을 무시하고 깎아내릴 때마다 이제는 당당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할인을 변호했다. 수진 언니 말 조심해. 할인 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고 언니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이니까. 저택 내의 권력 구도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태주는 직접 할인이 머무는 별채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그녀의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의 태도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한 명의 전문가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이 스케치들을 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은성 오션 팰리스 리조트의 디자인팀에 정식으로 합류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전의 계약과는 전혀 다른 당신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새로운 전문가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의 제안은 할인에게 거대한 충격이자 감동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치를 어머니로서가 아닌 한 명의 디자이너로서 처음으로 인정해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잊었던 꿈을 다시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그녀는 가장 의미 있는 전투의 승리를 거머쥐었다. 신하린이 은성그룹의 리조트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은 오수진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강씨 가문의 안주인 자리를 위협받는 것을 넘어 호텔 경영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전문성과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일이었다. 시골뜨기 제빵새 불과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그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와인잔을 벽에 던져 박살내며 분노를 터뜨렸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영역까지 넘봐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증오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아한 방식으로 경쟁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신하린이라는 여자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재기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즉시 은성그룹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스파이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첫 번째 단계는 신하린을 기업 스파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스파이를 통해 할인이 작업 중인 리조트의 1차 컨셉 디자인 기밀 파일을 빼돌렸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호텔 그룹에 은밀하게 유출시켰다. 며칠 후 경쟁사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컨셉의 신규 리조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은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내부 정보 유출이 확실한 상황이었다. 오수진의 스파이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는 할인의 개인 노트북에 해킹으로 침투하여 그녀가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은행 거래 내역과 이메일을 심어놓았다. 하지만 오수진의 악랄한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기업 스파이 혐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신하린의 존재 자체를 그녀의 모성애마저 더럽히고 싶었다. 그녀는 돈으로 매수한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제보의 내용은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은성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쌍둥이 친자 관계에 의문아들 서준군은 강태준 회장을 빼닮았지만 딸 서연양은 전혀 닮지 않아. 혹시 아이의 엄마인 신씨가 강씨 가문을 속인 것은 아닐까? 그 기사는 할인을 돈을 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재벌게 들이려 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두 개의 폭탄은 거의 동시에 터졌다. 은성그룹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경쟁사의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신하린이 유력한 내부 스파이라는 증거들이 보고되었다. 바로 그 시각 할인은 자신의 별채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아이들의 사진이 실린 악의적인 기사를 발견했다. 세상이 그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할인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기업 스파이 혐의도 끔찍했지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딸 서연이가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오수진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저택의 무거운 거실로 불려나갔다. 그곳에는 강병철 회장과 강태준 그리고 강지혜가 싸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스파이라는 증거 서류들과 문제의 타블로이드 신문이 놓여 있었다. 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해명해 보거라. 이게 다 어찌 된 일이냐? 하리는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명백한 함정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유일하게 그녀의 편에 서준 것은 강지혜였다.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 이건 분명 오수진 그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요. 강 회장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할인과 증손주들을 아꼈지만 동시에 평생을 바친 그룹의 기밀이 유출된 사태를 좌시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아들 강태준에게 향했다. 모두가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눈앞의 증거를 믿으라고 말했지만 최근 그가 발견했던 할인의 진실된 모습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대신 입술을 깨물며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자신의 아이들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다. 저런 눈을 가진 여자는 절대로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아이들의 명예를 팔아넘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다. 은성그룹의 정보 유출 스캔들과 후계자의 출생 비밀.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할인의 얼굴과 아이들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돌아왔던 이 황금세장은 이제 그 어떤 감옥보다도 더 잔인하게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거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텔레비전 속 앵커는 무감정한 목소리로 신할인과 은성그룹의 스캔들을 떠들어댔고 그 소리는 할인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녀는 사방이 막힌 절벽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어 보였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조작된 증거 서류들을 한번 쳐다보고 경멸과 의심이 가득한 뉴스 화면을 한번 쳐다본 뒤 마지막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할인의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본능이 마지막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증거는 조작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아이가 위협받을 때 드러나는 어미의 저 눈빛은 절대로 위조될 수 없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칼날이 향한 곳은 할인이 아니었다. 법무팀, 지금 즉시 허위 사실을 보도한 모든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준비하도록. 손해배상 청구액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액으로 책정해. 다시는 은성그룹을 상대로 이런 장난을 칠 수 없도록 본보기를 보여줘. 그의 명령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박 실장을 돌아보며 지시했다. 보안팀과 외부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감사팀을 꾸려. 신할인 씨의 모든 통신기기는 물론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 특히 오수진 사장과 그 주변 인물들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샅샅이 뒤져 진실을 찾아내. 마지막으로 그는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 무표정 속에는 미세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이 집에 있어요. 당신과 아이들은 내가 책임지고 지킬 테니 아무도 당신들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그의 말은 혼돈 속에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밧줄이었다. 그 순간부터 강태준은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깨어난 냉혹하고 유능한 포식자였다. 은성그룹의 막강한 자원과 인력이 총동원되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 돌입했다. 감사팀은 불과 하루 만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조작된 거래 내역은 고도의 해킹 기술로 심어진 디지털 위조품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해킹의 발신지를 역추적한 결과 오수진의 소유로 된 유령 회사의 서버를 거친 흔적이 발견되었다. 동시에 박 실장의 정보팀은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를 한 인물을 찾아냈다. 오수진의 비서가 거액의 현금을 기자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돈의 흐름을 쫓자 그 자금이 오수진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오수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은성그룹 내부 스파이의 자백이었다. 태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그는 자신이 오수진에게 매수되어 기밀 디자인을 유출하고 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증거 조작에 가담했음을 모두 실토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다음 날 태준은 직접 오수진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예고 없이 들이닥쳐 그녀의 책상 위에 서류 뭉치들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범죄 행각을 입증하는 해킹 경로 분석 보고서, 자금 추적 내역, 그리고 내부 스파이의 자필 진술서가 담겨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오수진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그녀의 오만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아래에는 겁에 질린 비참한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태준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가 벌인 저급한 연극은 모두 끝났다, 오수진. 넌 내 가족을 건드리는 실수를 저질렀어. 그날 오후 강태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이번 스캔들의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오수진의 기업 스파이 행위와 악의적인 명예훼손 증거들을 모두 공개했다. 그리고 은성그룹이 그녀와 그녀의 회사에 대해 모든 법적 사업적 관계를 단절하고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아린 씨는 제 정식 아내이며 강서준 군과 강서연 양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제 가족을 향한 그 어떤 모욕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날 밤늦게 모든 것을 끝내고 저택으로 돌아온 태준은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할인과 마주했다. 모든 의심과 오해가 씻겨나간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평온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지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더 일찍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내 곁에 있어주세요, 할인 씨. 계약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의 할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그들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강태준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오수진과 그녀의 가족은 몰락했다. 은성그룹이 제기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앞에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과 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오만했던 악녀는
차가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녀가 몰락한 자리에 신하린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숨겨진 여인이 아니었다. 강태준 회장이 세상에 공표한 단 한 사람이자 천재 쌍둥이의 어머니로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그녀를 지켜줄 견고한 울타리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의 숨막히는 긴장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대체되었고 텅 비어있던 공간들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 강병철 회장은 이제 근엄한 총수가 아닌 그저 증손주들의 재롱에 허허 웃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할인을 자신의 서재로 따로 불렀다. 그녀가 6년 전 절망 속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어리석었다. 한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욕심 때문에 너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구나. 이 늙은이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그는 금괴에서 작은 비단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고풍스러운 빛이 반지가 들어있었다. 내 아내가 평생 아꼈던 반지다. 이제 네가 이 반지의 주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구나.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강씨 가문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그녀를 인정한다는 강 회장의 진심 어린 사죄이자 축복이었다. 하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았다. 그녀를 올가매던 과거의 모든 족쇄가 그 순간 비로소 완전히 풀려나는 듯했다. 강지혜는 이제 그녀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쇼핑을 하고 수다를 떨며 평범한 자매처럼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다. 강태준은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라는 역할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공을 차고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다. 서준이는 아빠에게 자신이 새로 발견한 과학 이론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했고 서연이는 아빠의 무릎에 앉아 애교를 부렸다. 태주는 생애 처음으로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어느 주말 태주는 할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6년 전 그 해안 마을로 향했다. 그들의 추억이 깃든 할인의 아틀리에는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어 있었다. 그는 문을 닫은 가게 안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할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는 차가운 계약서가 아니었다. 고급스러운 종이 위에는 아름다운 송글씨로 새로운 계약의 조항들이 적혀 있었다. 제1조 신하린과 강태준은 평생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제2조 두 사람은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등한 파트너가 된다. 제3조 강태준은 신하린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로서 영원히 사랑하고 아낄 것을 맹세한다. 할인이 눈물 어린 눈으로 서류를 읽고 있을 때 태준은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신하린 씨, 과거의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나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약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청혼의 할인은 울면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은성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4사람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디자인 총괄 이사가 된 동시에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신하린. 이제는 따뜻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된 강태준. 그리고 턱시도와 드레스를 앙증맞게 차려입은 7살 쌍둥이 서준이와 서연이. 강병철 회장은
흐뭇한 미소로 증손주들의 재롱을 지켜보고 있었고 강지혜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느라 여념이 없었다. 태주는 할인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을 만나고 내 세상이 비로소 완전해졌어. 할인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돈 때문에 맺어졌던 비극적인 계약 관계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쓰였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고 눈부시게 만들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할 터였다.